이번 달에 5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일제히 인상했습니다. 신한, 국민, 우리, 하나, 농협은행 모두요. 농협은 어차피 당분간 대출도 안 해줄 건데 금리는 왜 벌써 올렸지? 뭐 어쨌든 근데 아이러니한 건 예적금 금리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대출 금리는 인상을 했는데 예금 적금 금리는 오히려 낮아진다. 즉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를 내야죠. 이자. 그 이자는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반대로 내가 은행에다가 돈을 빌려주면 이건 뭐냐면은 내가 은행에다가 적금 예금을 하는 거죠. 그게 은행이 나한테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이자를 줄 때는 쥐꼬리만큼 준다. 점점 낮추고 있다. 이건 내가 은행에 주는 이자는 점점 올라가고 은행이 나한테 주는 이자는 점점 줄고 있다. 아니 올리려면 동시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릴 거면 같이 내리고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시죠? 우리 호구된 건가?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은행의 행동에 환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들이 아주 당당하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런 비합리적인 일이 벌어지게 됐고 이 사람들은 어쩌다가 스스로 호구가 됐음을 축하하며 파티를 하고 있는지 오늘 모두의 부동산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두의 부동산입니다. 한 일주일 정도 지난 기사인데요. 5대 은행들, 5대 은행이라고 하면은 신한, 국민, 우리, 하나, 농협 정도를 얘기해요. 제1금융권의 기타 다른 은행들도 있지만 5대 은행이라고 하면 이 5개 은행들이 가장 크고 여러분 대부분 이 5개 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은행들이 하루에 다 같이 한날 한시에 다 같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인상했습니다. 8월 18일 뉴스죠. 이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인상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한국은행에서 하반기에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은행들에서 이번에 금리를 올린 건 가산금리를 올린 거예요. 여러분이 대출을 받으실 때 대출 금리가 나오잖아요. 다른 대출 금리가 연 3%야 4%야 하잖아요. 이 3% 4%는 사실 이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친 값이 이 대출 금리가 되는 거예요. 그 3% 4%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가 1이고 가산금리가 2가 되면 1 더하기 2는 3%가 되는 거죠.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0.5%고요. 거의 0에 가깝죠. 그래서 제로 금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한국은행에서 정합니다. 기준금리는 0.5%다. 한국은행에서 정해주는 거고요. 이 가산금리는 은행에서 정하는 거예요. 각각 달라요. 은행마다. 신한은행은 만약에 이게 2%예요. 이건 또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러분의 신용도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근데 어떤 조건일 때는 2%, 어떤 조건일 때는 3%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은행마다 가산금리를 매기는데 은행에서 이걸 올렸다는 거죠. 이 5개 은행이 전부 다 얼마씩 올렸냐? 대략 한 0.1%씩 인상을 했습니다. 많이 올린 은행은 더 올린 곳도 있고 덜 올린 곳도 있고 그래요. 이번에 올린 금리는 가산금리고 하반기에 한국은행에서 2회 정도 인상하게 라는 건 기준금리예요. 이 기준금리를 2번에 걸쳐서 한 0.5% 정도 더 올리겠다는 거죠. 이건 아직 발표는 안 했고요. 아마 이번 주에 한 번 정도 금리 인상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금리 인상 발표가 한국은행에서 나오고 나면 관련해서 제가 또 영상을 한번 올릴 거예요. 사실 이번 가산금리 인상은 그 오름폭이 굉장히 크진 않습니다. 아주 좀 작은 편이에요. 0.1%면 크게 의미가 있는 숫자는 아니죠. 어쨌든 이자를 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자가 늘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요. 가뜩이나 기분이 안 좋은데 이 기사를 볼까요? 이 기사를 보면 기분이 더 안 좋아집니다. 자, 시장 금리는 떨어졌는데 대출 금리만 끌어올린 5대 은행이라는 기사예요. 5대 은행이 금리를 올린 건 알겠어. 원래 이 변동금리라는 거는 0.1%씩은 올랐다가 내렸다가 합니다. 원래 요즘은 워낙에 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민감해서 0.1%도 기사거리가 되긴 하는데 원래 이건 자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금리를 올렸는데 사람들이 열받는 건 뭐냐? 은행채 5년물 금리는 오히려 지난달 16일 1.9%에서 지금 1.8% 정도로 0.1% 정도를 내렸다는 거예요. 대출 금리는 0.1% 올리고 우리의 예금 이자는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다가 내야 되는 건 점점 늘고 있는데 은행에서 우리한테 주는 거는 점점 줄고 있다. 약간 불공정거리라고 할 수 있죠. 얘를 올릴 거면 얘도 올리는 게 맞죠. 사실 이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는 차라리 그렇게 작동을 하거든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면 모든 금리가 다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적금 금리도 올라가고 대출 금리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 건데 지금은 대출 금리는 오르는데 적금 금리는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원도 늘어요. 이게 지금만 0.1% 내린 게 아니고 계속 내려왔어요. 예적금 금리를
계속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열받으니까 은행에다가 민원을 넣는 거죠. 민원을 넣어도 점점 내리고 있어요. 이건 은행 마음이긴 합니다. 은행 마음이긴 한데 보통은 이런 행동을 잘 못해요. 평소에는. 지금 굉장히 사실 비난을 받아야 할 만한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딱히 비난을 받지 않습니다. 기사로 나오긴 하지만 보신 분들은 거의 없죠.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만 들었지 예적금 금리를 내리고 있다는 얘기는 잘 못 들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건 아니지 않나? 우리 호구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죠, 사실. 그게 정상입니다. 금리가 오르길 바라는 사람이든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이든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호구가 된 거기 때문에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맞죠. 근데 의외로 지금 은행의 이런 행동, 대출 금리는 올리면서 예금 금리는 낮추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게끔 은행을 열심히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옹호를 해주니까 정치권에서도 지금 이 문제를 바로잡기를 원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겠죠.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이거를 은행에다 경고를 하든지. 얼마 전에 대출 중단 사태 같은 경우에는 금융당국에서 한마디 하니까 바로 농협 대출 중단하고 다른 은행들도 지금 대출 중단 움직임에 막 합류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 금융당국의 힘은 무섭습니다. 근데 이 금융당국의 공무원이라는 분들은 그 위에 금융위원회 정치인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움직여요. 불만이 많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해야 움직이지 이렇게 환호해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잘하고 있나 보다. 대출금리 올리고 예금금리 낮추고 그걸 사람들이 좋아하네? 정치권도 바로잡을 생각을 하지 못하죠. 왜 이럴까요? 그러면 분명히 호구가 된 건데 왜 환호를 할까요? 이 환호하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집값이 떨어지기를 바라시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집값이 폭락하기를 바라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보다 폭락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많았던 시기는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다 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애초에 이렇게 폭락을 외친 역사 자체가 처음이죠. 전에는 집값 폭락하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하고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4년째 이런 댓글을 많이 보고 있죠. 이분들이 집값이 떨어지길 바라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집값이 올라서 돈을 번 자들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강한지를 이 댓글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앞으로 한강다리 복잡해진다. 그러니까 집값이 폭락해서 집 산 사람들이 다 한강 가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적어주신 거예요. 아마 이분은 이런 댓글을 100개, 1000개씩 달고 다닐 겁니다. 막차에 사고 나서 사망합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열렬한 바람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무리 호구가 돼도 일단 금리만 올린다고 하면 지지를 하는 겁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대출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대출을 받아야 하는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좋은 게 아니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돈을 맡겼을 때 예금 금리가 올라가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적금을 해서 내가 안정적으로 돈을 모을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예금 금리가 올라가고 대출 금리가 떨어지는 걸 반겨야 되는 일반인들이 반대로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예금 금리가 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대출 금리가 오르는 걸 바라는 건 괜찮은데 예금 금리도 같이 올라야 정상이죠. 그렇잖아요? 금리를 올려서라도 집값을 잡는 게 목적이라면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게 맞잖아요. 어쨌든 지금 이분들은 이건 중요하지 않고 예금 금리가 오르든 떨어지든 난 모르겠고 대출 금리만 오르면 돼. 대출 금리만 오르면 집값이 떨어질 거야 라고 강력하게 믿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대출 금리의 인상이라는 게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지금 대출 금리를 은행에서는 0.1% 올렸고요. 변동금리는 이보다 더 많이 올리기는 좀 어려워요. 기준금리 올려야 되는데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했죠. 이미 예고를 해놨어요. 0.25%씩 2번 정도를 올리겠다. 0.5% 정도 올리겠다. 그러면 0.1% 은행에서 올렸고 앞으로 기준금리 0.5%를 올리면 총 0.6%를 인상하게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2008년 리먼 사태 이후부터 금리의 변동인데 그때는 금리가 5%였어요. 2008년에는 기준금리가. 지금 기준금리 0.5거든요. 기준금리가 그때는 5%였어요. 5% 넘었죠. 옛날에는 10%였던 시절도 있었고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금리가 점점 내려가다가 2%, 이때도 저금리라고 했었습니다. 다시 올랐다가 3% 됐다가 또 떨어졌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의 0.5%가 된 거예요. 2020년 들어와서 코로나 터지면서 0.5%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한국은행에서는 0.5% 올리겠다는 거예요. 0.5% 올리면 어디까지 가요? 여기죠, 여기. 이렇게 가는 거죠. 0.5% 올려도 금리가 1%입니다. 기준금리가. 기준금리가 1%면 코로나 터지기 전이잖아요. 코로나 터지기 전보다 더 낮은 금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예전에 이런 금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때로도 안 돌아가요. 이때로도. 그 집값 미친 듯이 오르던 이 정도 금리, 그 집값 미친 듯이 오르던 2017년, 2018년, 2019년
이때 금리가 대략 한 1.5에서 2 사이였죠. 이 1.5에서 2 사이만큼까지도 안 간다는 거예요. 당분간은.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린다고 공언한 대로 그대로 해도 기준금리가 1%밖에 안 된다. 이게 그렇게 막 유의미한 변화는 아니라는 거예요. 금리를 여기까지 올릴 수 있다? 이만큼 올렸다. 분명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집값을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라면 분명히 큰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미국이 그렇게 할 리가 없는데 우리가 먼저 3%까지 4%까지 5%까지 올릴 수는 없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한 0.5% 올려서 1%, 조금 더 한다면 1.5%까지. 그러니까 2017년, 2018년, 2019년 집값이 폭등하던 그때와 비슷한 정도까지는 돌려놓을 수는 있다. 요걸 하면 상승세가 조금 낮아질 수는 있겠죠. 지금 사실 제로금리로 온 이후로 상승폭이 더 커지긴 했거든요. 집값이 2016년, 2017년에 이렇게 오르다가 2018년, 2019년, 2020년 되면서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집값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걸 이렇게 바꿀 수는 있겠죠. 그것도 지금 다른 근본 원인들이 또 있기 때문에 쉬울진 모르겠지만, 근데 이렇게 올라가던 걸 꺾어서 이렇게 만들기는 좀 무리다. 지금 금리가 낮아서 집값이 이렇게까지 오르는 건 아니에요. 제로금리도 일조를 하긴 했죠. 제로금리도 한 몫을 하긴 했지만 집값이 이렇게까지 막 미친듯이 오르는 건 뭐 금리 때문만은 아니에요. 금리는 사실 그 비중이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면 금리는 항상 낮았으니까 다시 이때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지금 집값이 오른 근본 원인은 금리가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는, 요즘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현금 가치가 하락한다. 집값이 올랐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오른 게 아니다. 이게 현금 가치가 하락해서 오른 거는 그냥 내 현금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는 거를 방어했을 뿐이다. 내가 현금을 가지고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휴지가 되는 건데 쓰레기가 되는 거를 내가 방어를 한 것뿐이다. 통화량은 지금 거의 비정상적이라고 할 정도로 미친 듯이 빨리 증가하고 있고, 특히나 2020년부터는 그 통화량이 증가하는 속도가 거의 말이 안 될 지경이다. 지금 이 기울기는 올해 11월 기점으로 다시 완만해진다, 테이퍼링을 한다라는 골드만삭스 예측도 나왔고요. 이게 11월이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기울기는 낮아지긴 할 거예요. 낮아진다고 해서 내려간다는 게 아니에요. 통화량은 감소하지 않습니다. 이 기울기가 지금이 미친 듯이 올라갔던 상태에서 이때 정도로 돌아간다는 것이 이게 이렇게 평평해진다거나 내려간다는 게 아니죠. 애초에. 아무튼 통화량은 이렇게 증가하든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현금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어요. 계속. 금리를 0.5% 올린다고 현금 가치가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아주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계속 하락합니다. 현금 가치는 계속 하락하게 돼 있어요. 이 현금 가치 하락이 집값에 불을 붙였다고 표현을 해요. 저는 앞으로 이 비유를 많이 할 겁니다. 이 불이 붙은 집값에 기름을 부은 게 공급 억제 정책이다. 이번 정부가 어떤 식으로 공급 억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사용했는지는 제가 여러 번의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내 땅 주인들이 내가 가진 땅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그걸 계속 막잖아요. 그게 공급 억제 정책이에요. 공급을 하겠다는데, 정부에서 가만히 있으면 공급을 내가 해주겠다는데, 그래서 정부도 좋고 집주인도 좋고 또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집값이 안정화되니까 좋고 다 좋은 그런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서 막고 있죠. 지금 서울의 공급이 이렇게까지 역대급으로 없던 적은 없어요. 역사상 한 번도 없습니다. 이 현금 가치 하락으로 붙은 불에다가 공급 억제 정책을 사용하면서 기름을 부었다. 입주 물량이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다. 그 기름을 부은 데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부채질까지 해서 불을 더 키운 게 전세 공급 차단입니다. 전세 공급을 차단하니까 전세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전세가가 지금 또 폭등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이 폭등하는 전세가 덕분에 매매가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까지 겹치면서 지금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불난데에 기름 붓고 부채질하면 이렇게 되는 건 당연합니다. 참고로 이 전세 공급 차단 정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건 임대차 3법이죠. 아직도 왜 임대차 3법이 전세 공급 차단 정책인지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예전에 제가 올린 임대차 3법 관련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고 오세요. 지금 불을 붙여서 기름을 붓고 부채질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제로금리 탓인 양 생각을 하며 금리가 여기서 이렇게 변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것이다. 요 변화로 이 무시무시한 것들을 다 해결해 주고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던 걸 이렇게 바꾸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은행의 금리 인상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건데, 금리 인상이 되면 이 그래프를 어쨌든 바꿔주긴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든지 요렇게든지 바꿔주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한호할 만한 일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보통 무주택자들은 가만히 있지는 않으니까 보통 적금을 하잖아요. 근데 적금 금리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
본인들이 호구가 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환호해주고 있다. 이렇게 환호를 해주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은행의 장난질을 막으려고 하지 않고요. 또 다들 금리 얘기만 하니까 진짜 근본 원인들, 현금 가치 하락이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고, 충분히 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공급 억제 정책을 완화한다든가, 전세 공급 차단을 이제 그만한다든가, 전세 공급을 풀어준다든가 하는 이런 정책을 사용할 정신이 없죠. 그럴 생각을 못하죠. 이것만 올리면 해결될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땅 주인들이 이 휘발유를 치워주겠다고, 부채를 치워주겠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심지어 자기 땅인데 내 땅에 내가 공급을 하고 전세 공급을 하겠다는데 이걸 못 치우게 하죠. 휘발유 치우지 마.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휘발유 아니야. 물이야. 이 물로 이 불 끌 거야. 하면서 계속 휘발유를 붓고 있어요. 부채도 야, 너 못 봤어? 너 촛불에다가 바람 불면은 불 꺼지는 거 몰라? 바람 불어야 불이 꺼지는 거야. 라면서 계속 부채질도 하고 있어요. 이 기름 부음과 부채질은 글쎄요, 당분간은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이죠. 이 근본 원인들을 해결하면 금리를 올려서 서민들이 힘들어지는, 사업자 대출 같은 거 받으신 분들은 힘들어져요. 금리 올리면. 이 힘들어지는 분들 없이 그냥 합리적인 가격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의 주택을 매수해서, 내가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을 매수했는데 금리가 낮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기본적으로 금리가 높다는 건 우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이 금리를 0.5% 올리면 딱히 이것 때문에 이득을 볼 사람은 없습니다. 은행밖에 없어요 사실. 사실 이 기름도 못 치우게 하고 불도 못 끄게 하는 건 또 이분들입니다. 이 기름도 치우고 부채도 치워야 이분들이 살만한 세상이 오는 거거든요. 그토록 염원하는 집값의 안정화가 드디어 실현될 텐데, 그게 실현되는 걸 누가 막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막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적금 금리만 내리는 은행들을 이렇게 환호로 응대하고 있죠. 집값을 잡고 싶으면 이 불을 끄면 됩니다. 불은 끄지 못해도 부채질 그만하고 기름 그만 부으면 상당히 도움이 돼요. 이 불이 커지더라도 천천히 커지죠. 근데 여기에 신경 쓰는 사람은 없어요. 오로지 금리 0.5% 인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이 불을 다 끌 수 있을 거라는, 여기에 조그만한 물폭탄 하나 터뜨려서 이 큰 불을 다 끌 수 있을 거라는 헛된 희망을 가지고 모두 다 같이 호구가 되자면서 그날을 기다립니다. 내가 부자가 될 필요는 없어. 다만 너도 나처럼 가난해졌으면 좋겠어. 이 생각으로 4년째, 5년째 살고 계신 건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두의 부동산이었고요. 오늘 이 영상으로 조금이라도 깨달음이 있으신 분들은 구독을 하시고 앞으로 함께 이 마인드를 버리시고 내가 부자가 되는, 너를 가난하게 만드는 삶이 아니라 나도 부자가 되고 너도 부자가 되는 그런 삶을 추구하게 되시기를 모두의 부동산은 소망합니다.